자, 이어서 갑니다. 193쪽 강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비안검법. 노비가 안전한지 검사하고 억울한 노비가 있다면 풀어주겠노라. 통일 과정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이 있을 거다. 풀어주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호족 세력을 약화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노비가 많다는 얘기는 호족 세력들의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야. 노비 숫자가 많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노비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사병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 이상의 사람들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국역자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장점 두 가지가 추가해 주죠. 국가 재정 기반 확대하고 군역자가 증가할 것이다. 과거제도 갑니다.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쌍기는 후주 사람입니다. 후주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지울게요. 너무 많아서.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다. 즉 일종의 공개 채용이죠. 공채라고 봐야 되겠죠. 공개 채용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인재를 뽑겠다는 방식. 그 다음에 3번,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 공복제도. 공무원의 복식이라는 줄임말이죠. 다 알아야 됩니다. 신라, 백제, 고려. 이건 암기사항이 되겠네요. 자비청황, 자비청, 자담비녹. 신라, 백제, 고려입니다. 고구려가 아니고 여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입니다. 공복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건 곧 이 나라에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저 자체가 법이죠. 공무원의 이런 복식을 하겠습니다 하는 복식이 되겠습니다. 칭제고는 하나 빠졌구나. 주현공부법이 빠졌네요. 주현공부법. 주군현, 우리 보통 중국의 제도를 갖다가 지방제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지방제도는 수나라에서 처음 출발해서 이렇게 당나라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나라 제도를 가져다 쓴 거죠. 주, 군, 현 이런 식으로 주군현들.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뒤에 주자가 들어간 동네들은 거의 꽤 많죠. 뭐 경주, 상주, 전주, 나주, 원주, 충주, 청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 파견되겠죠. 이렇게 군수, 현령 뭐 이런 사람이 파견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방 제도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 주현공부법. 주현 단위로 공물과 부재, 조세 액수를 정하여 공물을 징수하는 방법을 주현공부법이라 한다. 일종의 뭐죠? 할당액을 미리서 정해놓고 그 할당액만큼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지방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 올려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칭제권원. 우리 태조 왕건은 칭제를 하지 않고 연호는 사용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근데 강조는 좀 다르죠. 칭제권원을 얘기하죠. 황제라 칭하고 권원, 연호도 사용했다. 두 가지 다 같이 했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정책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살짝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칭제권은 광종, 태조 왕건은 연호, 천수라고는 연호만 사용했다. 구분하실 것. 그 다음에 광덕, 준풍연을 사용했고 개경을 항도, 서경을 서도로 격상하였다. 항도, 서도,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평양을 얘기하겠죠. 이런 제도를 보통 양경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도, 서도, 수도를 두 개를 잡았다는, 그만큼 북방 정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양경제도가 한 번 더 있죠. 대한제국식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존의 수도 우리 서울을 갖다가 그 다음에 평양을 하나 더 잡았죠. 평양에 풍경궁이라고 해서 똑같은 대한제국 시기에도 양경제도를 썼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뭐 항도 서도보다는 주로 풍경궁에다가 주로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 풍경궁에 궁궐을 짓고 양경제도를 정착시킨 시기의 사실을 옳은 거 물어본다면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된 내용을 여러분 선택지 골라내시면 되겠죠. 풍경궁에 관련된 불교 정비, 강종 때 불교가 정비됩니다. 강종 때 불교는 잠시만요. 정리를 제가 따로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불교 파트에서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불교 파트에서 불교를 정비했다. 주로 이제 불교 정비한 사람이 이제 균여입니다. 균여를 통해서 균여 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불교를 주로 정립을 많이 하죠. 불교 파트는 불교 파트에서 별도로 따로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보, 보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아까 강학보 기억나시죠? 강학보는 제2보, 보유 동그라미 칩니다. 보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빈민과 행리자의 구호와 질병을 맡아보는 기관이 제2보다. 제2보. 빈민구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반대로 상약국 안에 옆에 적어놓은 옆에 상약국. 임금의 약을 짓는 것이 상약국. 그 다음에 태의감. 여기서 질병 치료하는 건데요. 질병 치료는 제2부는 우리 빈민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주로 이제 왕실입니다. 왕실이라든가 고급 관료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게 태의감이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2보 상약국 이제 전혀 다른 빈민층하고 왕실 고위 관료 귀족들은 상약국 태의감이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송과 통교. 송과 통교. 그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란 나라를 건국하게 된 국외적 배경. 이게 5대 19국이다. 5대 19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중원의 패권을 가지고 싸우던 시기였다. 진해 스스로 패권 다툼을 하다 보니 고려란 우리나라까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왕건 입장에서는 국내의 통일 정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차이점. 그런데 가끔 시험 출제자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배경 5, 16국 시기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건 4세기 5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상황이에요. 이건 10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고 구분 꼭 하셔야 돼요. 5대 19국과 5, 16국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왕내제 사상을 했다. 송의 연을 쓰고 예왕내제. 예왕.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군주를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밖으로는 왕이라고 내부적으로는 황제라 칭했다. 예왕내제 사상이다. 그 다음에 훈신 숙청을, 훈신들을, 왕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사가 있었는데, 그 살아남은 인사가 강종 시기에는 30에서 40여 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훈신과 공신들을 거의 대부분 척결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 준홍, 왕동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사찰건립,
균열을 통해 기법사를 창건하였다. 또한 불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강종 때 홍화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94쪽. 강종에 대한 비판 재료의 사료가 있습니다. 별표 5개. 별표 5개. 비판 접해졌습니다. 이건 최승로의 5조 정적평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성종 때 최승로를 지켜서 시무 28조, 즉 개혁책 28가지 올렸고, 앞에 5명의 선대 왕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해달라. 이때 강종의 업적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디스를 하게 되었다. 자, 읽어봅시다. 왕의 이름은 소다. 왕소라고 그랬지 아까? 왕소다. 왕소이다. 치세 초반에는 신하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데 현명하였다. 빈민을 구일하고 유학을 중히 여겨 노비를 조사하여 풀어줬다. 일종의 노비안건법 얘기하는 거고,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의 정치를 이루었다. 중반 이후로부터는 신하들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절도가 없이 사치스러웠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좀 빼뜨렸는데, 그러다 보니 나이 50세에 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그 뒷부분을 추가해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 본인이 나이가 50세에 운명하게 되었다.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쓴 글이죠? 최승로가 어느 시기에 쓴 글이죠? 이게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를 분석 잘 하셔야 돼. 이 내용의 왕은 누구냐면 그 왕의 업적을 고르면 광종의 업적을 고르고, 이 사람이 쓴 최승로가 살았던 시기에 사실 물어본다면 이 글을 쓴 성종의 업적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문제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누구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경종 가겠습니다. 태정광 할 때 경자 5번째 조항입니다. 귀족의 반동정치, 강종의 계획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제거됐습니다. 강종의 아들입니다. 강종의 아들입니다. 경종은요. 그 다음 시정전식가 별표 갑니다. 별표 한 3개. 사색 공복제를 바탕으로 간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체 시제를 지었다. 그대로 다 잡아야 돼. 사색 공백제 꼭 잡으셔야 돼요. 우리 기출 지문에 나왔던 것들이죠. 사색 공백은 뭐죠? 자, 단, 비, 녹,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5색깔을 따서 간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자, 간품과 인품이라고 그랬죠. 간품과 인품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역분전에 보시면 인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정전식과는 그죠? 역분전이 모태가 된 거죠. 역분전에 영향을 받았다. 모태가 되었다.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역분전을 조금 더 발전시킨 제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할게요. 거기다가 복수법. 자, 경종 밑에다가 1, 2, 3 적을까요? 복수법 실시 엔드 페이지. 국가가 처음으로 사적 복수를 가능하게 했던 거. 국가가 개인에게 사적 복수를 가능하겠다.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강종 때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따랐던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경종이 즉위하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적인 복수를 좀 하게 해달라.
빗받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 그래서 경종 시기에 이걸 허락을 해요, 일부.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인 복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하물며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지나가다 행인하고 시비가 붙어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복수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미명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게 됐고 당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창피한 법 중에 하나가 복수법이죠. 그죠? 네, 복수법에 관련된 부분. 법치국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적인 우리나라의 복수법을 지금 21세기에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콩가루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법치국가에서 복수법을 인정하게 되면 죽어갈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복수법은 지금까지 기출된 적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복수법 모의고사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종 가보겠습니다. 그 성종은 되게 공부를 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유교정치 보겠습니다. 자, 국정세신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우리 성종을 가장 처음에 말했던 최승로 28조죠. 자, 보겠습니다. 거기 7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죠. 7조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종은 주로 이 두 개만 주로 출제가 되고 한 30년 동안 우려먹은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개만큼 무조건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7조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의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되게 초창기 일이 번다 하여 바빠서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다. 예컨대 예관을 주소서, 즉 지방관을 밑줄였습니다. 청컨대 지방관을 주소서. 그래서 성종 시기에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12목에 12명의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처음으로. 20조 가겠습니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이니 수신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벌써 살아서 꿈꾼다는 겁니다. 치국은 곧 오늘의 일입니다. 가까움을 버리고 오늘 살아가는 일을 버리고 먼 곳 죽어서 갈 것을 걱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즉 불교보다는 현재 필요한 유교를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불국의 나라가 되다 보니 온통 불교 행사에 빠져 있다는 거죠. 당장 중요한 건 오늘 먹고 살고 하는 게 더 취급받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승로가 그냥 28가지 내용 중에 20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5조 정적평 보겠습니다. 5조 정적평. 강종의 쌍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하인 과거 급제자 신라의 등용을 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조 정적평 내용 하죠. 다섯 임금 즉 태조, 회종, 정종, 강종 다섯 임금의 정치적 업적을 평가한 걸로 태조 왕건을 칭송한 글이라고도 합니다. 쭉 내려가 보죠.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강종이 청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낌의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세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으면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거 신부터 끝에까지 살짝 하나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로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5조 정적평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통치체제 갑니다. 4번입니다. 이성육부제의 중앙간제를 마련했다. 보통 우리가 중국의 제도를 가져다 쓸 때 삼성육부를 많이 가져다 쓰죠. 그래서 삼성육부를 고려 실정에 맞게끔 고추죠. 이게 이제 이성육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후부터 공부까지 이건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게 됐다. 지방을 파견했다. 아까 12목에 목사가 파견됐다고 했으면 처음으로 성종 때 지방에 목사가 파견되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에
호장과 부호장들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지방가 임명되게 됐다. 그 목사가 파견되면서 이때 호장과 부호장들은 목사 밑에 향리로 격화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 다음에 국자감 정비, 국자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국자감은 고려 국립대학입니다. 인재 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정도 처음으로 국자감이 만들어졌다. 국립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경학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지방에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 지방의 교육마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향직 개편, 호족들의 독자적 관반제 폐지 밑줄 그었습니다. 호족들이 독자적인 관반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만큼 호족들이 파고가 얼마나 셌으면 지방 행정조직이 없었던 시기에 관반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호족의 지위가 지방 간의 보장이 향리로 격화되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향리로 격화되었다. 그래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했으니까, 1교시 때. 향리로 격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졌겠죠, 향리들이. 그럼 향리들이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만든 제도가 뭐예요? 그렇지. 언제? 현종 때 주현 공거법입니다. 강정 때는 주현 공부법입니다. 공부는 세금령. 구분하셔야 되죠. 공부법과 공거법 구분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부구원현의 현의 이직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직은 향리를 얘기합니다. 향리의 명칭들 이직이라고 합니다. 당대 등 향직을 호장, 대 등을 부호장, 낭준을 호정, 원해랑을 부호정. 이게 7급에 한번 우리가 떴죠. 살짝 적어놓으세요. 7급의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시죠. 7급 기출이 9급으로 내렸을 때 틀리시면 안 되겠죠. 7번 갑니다. 당나라, 송나라, 태봉, 신라의 제도를 두루 참작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다. 우리 기구를 정비했다. 하살표 하시고 개방적이다 적어놔요. 고려는 신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다. 여러 나라의 제도를 수용하는 걸 봐서 되게 개방적이었다. 첫 번째, 당의 제도를 삼성육부를 수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성육부 제도로 만들었다. 그 다음 송해 관제를 모방하여 중추원과 삼사를 절차했다. 중추원 밑줄, 삼사 밑줄. 중추원은 왕의 비서 기능도 있지만 국가의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삼사 회계 기능입니다. 우리 삼사는 진짜 30년 전 우리 엄마가 시험 문제 틀리시면 안 돼. 진짜 이거 틀리면 공무 때려쳐야 된다. 이거. 고려는 국가의 회계 기능을 담당하였죠. 조선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여기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얘기합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네. 조선시대 언론 기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 모두 틀리시면 중학교 2학년도 안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3, 4의 기능이 고려와 조선은 전혀 다른 기능이다. 그 다음에 6위의 군사조직을 가졌다. 6위의 중앙군입니다. 살짝 썼습니다. 중앙군인 6위의 군사조직을 가졌다. 하살표 하시고 2군은 목종대입니다. 네, 왕의 경호를 할 수 있는 응양군과 영호군 2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2군은 목종대. 왕의 근위부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군에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 고려의 중앙군을 2군 6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중앙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종하고 성종의 2군 6위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쓰는 경우가 가끔 종종이 있기 때문에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관반제, 도병마사, 식목도관 같은 귀족회의 설치됐다. 체계가 설치됐다. 현종도 완성됐죠. 도병마사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기초적입니다. 도병마사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강의실 저기 보시면 입구가 있죠. 입구 밖에다가 도병마사 이렇게 조그맣게 글자를 새겨서 붙여놨다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병마사에 구성원은 대략 한 30에서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도병마사 고위 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총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식목도감 있죠? 식목도감. 법의 개폐입니다.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법의 개폐. 요즘 좀 국회의사당, 국회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식목도감 국회의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적인 것. 그 다음에 문산계, 무산계 정비보죠. 네. 중앙에 사는 문물을 갖다가 문산계.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 향리, 노병, 여진의 추장, 탐나, 제주도의 왕족, 악인, 공장 등에는 무산계를 부여 중앙 관료와 지방 세력을 구분하였다. 이건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다 살짝 적습니다. 우리 제도가 아니라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 문산계, 무산계. 이거 3년 전 기출입니다. 적습니다. 3년 전 기출 지문입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산계와 무산계를 구분해서 신분의 벽을 확실하게 구분해줬다. 다음 페이지 넘겨요. 성적인 업적이 되게 많습니다. 좀 지워야 되겠다. 너무 많다. 자,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자, 군사제도 갑니다. 군사제도. 서경을 우대하게 한 제도로 서경의 개경과 통일한 정무조직 군사조직을 하였다. 분자는 나눌 분자죠. 네, 개경에, 서경에.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도 서울, 그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군사제도입니다. 그러나 묘청의 서경천도 후에 폐지됐다. 네. 군사제도. 그 다음에 국자감 정비. 개경과 서경의 도서관을 설치했다.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서원. 일종의 이게 분사제도입니다. 살짝 적습니다. 비서성 수서원을 살짝 적어요. 일종의 분사제도였다. 그러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결국은 실패하고 다 폐지되었다. 개경이 비서성이고 서경이 수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현장에 나오면 틀리겠죠. 개경의 수서원, 서경의 비서성을 설치하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은 항상 어디 있겠습니까? 개성이 있겠죠. 그럼 왕의 비서는 어디 있을까요? 개성이 있겠죠. 이렇게 살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서성과 수서원을 현장 가면 구분이 안 될걸요. 책만 읽어가지고는.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왕은 항상 국가의 수도는 어디에? 개성에. 요즘 말로 치면 대통령 비서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왕 옆에 따라다니는 개성이 있어야 되겠죠.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가죠. 과거제 정비. 과거를 이건 안 해도 되겠다. 네, 하지 마세요. 고래 과거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문신월가법. 매일 한림을 출제하는 제목으로 문신들에게 시부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음서제도 드러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할 목적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7. 최초의 합해인 근원 정보를 주조. 유통에 실패했다. 네, 유통에 실패했다. 유통에 실패한 이유는 사고 싶은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상품화 작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옆에 여백에도 적습니다. 합회에 관련된 분 유통에 성공했다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유통 성공 시기는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조선후기 대동법 이후입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유통에 성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합회가 뭐냐면 상평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의창과 상평창, 태조의 흑창을 확충하면서 빈민구제 기관에 의창을 설치, 물가 조절 기관으로 상평창을 설치하기도 했다.
기초적인 것. 제면법. 충작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자가 원곡을 넘지 않도록 고리대를 제한하였다. 모자법. 뭐 지금도 21세기에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에 태풍, 그다음에 뭐 재해 꽤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 농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조금 혜택을 주는 제도로 봐야 되겠죠. 노비한천법. 예, 억울하고 생각했던 노비를 풀어줬는데 이래에 나와서 주인을 못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노비를 되돌렸다. 되돌릴 환자가 있습니다.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하겠다. 이 사람은 유교적 분주이기 때문에 예, 연등의 팔관회 폐지. 그란의 1차 침입이 왔습니다. 소선영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입, 서희가 안중진 단판으로 송가의 예교를 단자로 그란의 연호를 하게 되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란이 여기 있고 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란이 여진을 제압하게 됐고 여기는 송가와 관계되어 있다. 송가 고려는 군사동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4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4대 관계도 있고 그리고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죠. 우리 태조 때 우리 아시다시피 만복의 사건이 아마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낙타를 공겨 죽이고 신하들과 섬을 유배 보내는 예교정책에 있어서는 저 사건만 본다면 왕건의 예교정책이 빵점이죠. 아니 선물을 받지를 말든가 낙타를. 그란에게 낙타는 엄청나게 귀중한 물품 중에 하나인데 적대감을 드리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비디오를 얘기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에게 팬더를 갖다 한 10마리 보냈다. 중국에 제일 사랑하는 동물 중에 하나 팬더인데 근데 우리가 팬더를 갖다가 한강 다리 밑에다가 가둬놓고 굶겨 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 관계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일로를 걷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태조 때 발생됐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내용이 겹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껄끄러졌죠. 그러한 다음에 그런 애들이 고려에 침입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들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만리장성 밖에 유목민들의 최종 목표는 따뜻한 남쪽을 확보해서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를 눌러놔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고려에 침입이 먼저 오겠죠. 약한 나라를 먼저 밟고 난 다음에 큰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서희가 알게 됐다는 거지, 이 사실을. 그래서 찾아가서 단판을 통해 이쪽 강동 육지적 여진이 압록강의 길을 막고 있으니 이 길을 몰아내준다면 이 땅을 받는 조건으로 너희들과 통교를 하겠다. 송가는 단교를 하겠다. 니네 연호를 사용하겠다. 이걸 약속을 안 지켜요. 땅만 얻고. 그래서 2차 침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23번 가죠. 자, 개성부를 설치하게 됐다. 개성부를 설치하게 됐다. 이건 앞에 살짝 적어 7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9급은 잘 출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적전 설치. 왕이 친히 적전을 경작하였다.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 쇼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적전을 갖다가 우리 조선 후기 정조임금도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적전 형태의 공유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의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농업 국가입니다. 왕이 농사 짓고 당연히 농민들 농사 열심히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건농 정책. 좀 안타까운 게 조금 호적의 무기를 못해 농기구를 전작했다. 그래놓고 봤더니 거란의 침입이 왔어. 무기가 싸우려고 거란의 무기도 부족해서. 이게 유교적 분주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겁니다. 학문을 장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을 장려해서 이게 잉여 생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판매하게 되고 돈을 벌고 국가가 그 수입을 통해서 군사력도 증강시키는 데 가장 원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농기구를 갖다가 몰수해서 무기를 몰수해서 농기구를 제작하게 됐다. 자모상무법, 그 다음에 지방의 10도와 12군제를
10도의 동감을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현재 8도 이렇게 되는데 처음 10도가 처음 출발됐습니다. 밑에 10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아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없죠.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뭐 일단 이런 내용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네, 10도가 있었다는 정도만. 자, 이어서 목종 갑니다. 목종 가겠습니다. 개정전식과 자, 인품을 배제합니다. 읽었습니다. 인품을 배제하고 즉 주관적인 걸 빼야 되겠죠. 이제 인품을 배제하고 간품만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인정과 한해과를 지급하게 되었다. 군인정이 지급됐습니다. 군인들에게 월급이 나가게 됐다. 한해과는 향리들에게, 한해과는 지방에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방직을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방직 합격해야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해과를 받았겠죠. 한해과. 그 다음에요. 2군을 설치했다. 국왕의 친위부대 응양군과 용호군 2군. 아까 성정전 6위 헷갈리면 안 돼요. 2군 6위 가지고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다음에 강조의 정대는 가죠. 강조의 정대. 자, 보겠습니다. 강조라는 사람은 서북면 도순건사입니다. 그 당시 군사 세력 최고의 힘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와 힘을 합쳤죠. 천추태후와 힘을 합쳐서 천추태의 아들 목종을 왕으로 옹립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종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되죠. 목종이 결혼하게 됐지만 목종이 동성애자다 보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이 와중에 태조의 막내 아들이 왕국인데요. 왕국과 그 다음에 여인과 사이에 왕자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조의 직계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계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종이 아들을 낳게 되면 문제가 없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상관없는데 왕을 아무리 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기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와 바람이 납니다. 김치양. 바람이라고 했지만 고려시대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치로 본다면 재혼은 자유입니다. 지금 21세기 여성과 고려 여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왕족마저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혼에 한번 실패했지만 천추태후는 김치양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걸 서북면 도선고문이었던 강조에게 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이미 목종을 폐하고 이 아이가 왕이 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서 출동해서 강조가 개경에 와봤어요. 근데 아직 왕은 그대로 있고 이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경이 군사를 끌고 와서 그냥 다시 미스테이크 하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인 사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이면 이것은 역모예요. 역모로 어차피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양원과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천추태후, 김치양, 아들마저 목종마저도 다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강조에서 현종이 왕으로 추대되게 되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근데 참고로 성종 때 그렇게 난리 쳤던 거란의 침입이 목종 때는 거란의 침입이 일절 없어요.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천추태후는 북방 세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황해도적과 평안도적에 해당되는 세력들이거든. 이 북방 세력들은 누구보다도 저 북방 민족들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거란 애들이 송을 자주 공격해서 일정 지역을 빼앗게 돼요. 이때마다 천추태후가 사신을 보내서 축하 차절단을 보내요. 축하합니다. 땅 뺏은 거.
송과 거란과의 관계는 악화됐지만 또 고려와 송 관계는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대신에 우리의 안위를 책임지는 고려는 거란의 친일 일절을 받지 않아요. 즉 목종식이 천추태후가 일종의 직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목종은 그냥 바지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다 정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역사학자들이 고려의 여성에 뛰어난 여성이 누구 있을까 봤을 때 천추태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려의 여성 대표적인 뛰어난 인물 천추태후 뭐 이렇게 그 조선시대의 여성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제일 1번으로 나오는 게 천추태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을 조금만 돌리게 되면 21세기 시각으로 돌리게 되면 여성의 어떤 그 파워, 지위가 되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난 인물 중에 하나가 천추태후이기도 해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역사는 이게 이런 부분이 빠져있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빠져있죠. 역사가 어떤 관점을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서제도 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음보제라는 게 먼저 존재했는데 이 음보제를 그대로 처음 가져서 쓴 것. 그래서 음서제도가 처음 채택되었다. 그 다음에 서경 우대 정책과 서희가 50세 죽자 애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자, 마지막 현종 보겠습니다. 현종. 거란의 2차, 3차 침입을 당해서 2차, 두 차례 나주로 피신 가기도 하였다. 이때 강감찬의 활력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냈다. 그리고 개경 끝나고 난 다음에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나성의 즐겁습니다. 이거 강감찬의 건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강감찬의 건이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나성 축조, 간목 양마법,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 3가지가 됩니다. 이건 항쟁사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살짝 적어마다 여러분들 강감찬이 거란의 3차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왕의 건이 한 3가지가 있다고. 강감찬의 건이상 첫 번째 나성 축조,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하자. 그 다음에 간목 양마법. 우리가 거란애들하고 싸우다 보니 우리가 기병이 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국가에서 기병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한 집당 한 마리씩 새끼 말을 길러서 어른 말을 기르면 훨씬 빠른 속도로 길러주셨다. 그걸 국가가 사주게 되면, 지원하고 사주게 되면 빠른 속도로 기병을 양성할 수 있다. 이 3가지. 언제? 거란 3차 이후에 왕의 건의하겠다.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물어봅니다. 거란 3차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란 3차 이후와 이전을 구분하는 겁니다. 2번, 지방을 5도 양계. 우리 지금 현재 그 성종 때 10도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방 제도를 10도로 만든 사람은 성종이고 현종 때 5도입니다. 5도 양계. 자, 봐요. 지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종 때입니다. 아까 성종 때는 10도였습니다. 10도에서 이렇게 5도로 축소됐죠. 자, 볼까요? 되게 오래된 동네 지금도 있죠. 그죠? 전라도 경상 지금도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양강도, 서해도, 강원도 쪽, 교주도 이렇게 5도. 양계는 군사 주둔지입니다. 동계, 이쪽 커버하는 거 북계, 군 주둔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동계와 북계. 그래서 계가 2개 있죠. 그래서 5도 양계. 대표적인 현종 시기의 지방 제도를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가 10도, 그 다음에 5도. 조선 태종 때면 뭐가 되나요? 다시 8도가 되죠. 8도. 그 다음에 대한제국 13도가 되겠죠.
지방제도 바뀌는 것 정도는 우리가 쭉 깨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10도, 5도, 8도, 13도 이렇게. 우리 이런 제도 지금도 쓰고 있지 않나요? 뭐 경상북도, 요즘에 좀 구분됐죠. 남도, 북은 좀 구분됐죠. 경기도만 도인데 요즘에 경기도가 너무 커져서 경기 남과 북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대한 추가적인 공세적으로 부근의 흥려국을 지원하기는 실패하기도 했다. 초조대장경 접한에 밑줄 그었습니다. 초조대장경, 초조 처음 만들었다. 대장경을 대장경은 세 가지를 대장경합니다. 경, 불교 경전을 얘기하겠죠. 율법을 얘기하겠죠. 논문을 얘기하겠죠. 이걸 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대장경을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그럼 7대실록. 아까 지금 8명의 왕을 하고 있는데 태해, 정광, 경성, 목 7명의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게 됐다. 7대실록이라 한다. 최초의 왕조실록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최초가 아니라는 얘기야. 고려시대 왕들의 업적을 평가했다. 연등의 팔관을 다시 부활했다. 성정도 폐지되던 것을 현종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현하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현종이 천추태후의 조카이기도, 친조카이기도 합니다. 천추태후의 여동생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천추태후가 여기 보시면 천추태후 플러스 천추태후 동생이 전부 다 경종의 부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씨들이 전부 다 황보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건의 손녀들이죠. 이때부터 이제 애가집성들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만큼 고려시대 이 목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인데, 두 자매가 경종의 부인이었고, 경종이 급사하자 천추태후는 10개월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고, 이 사람은 천추태후 동생이지만 자식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 왕욱이라는 사람이 태조 왕건의 마지막 아들인데, 왕욱이 자꾸 이 황보시 동생을 만나러 다니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현종이 된 겁니다. 훗날. 그러다 보니 천추태후가 자기 자식이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왕이 계승권 1위자가 되자 이 애를 죽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현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왕실에서 머리를 깎아서 스님을 동자성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은평구에 가면, 서울의 은평구 가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진관 스님이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름도 진관사로 명칭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스님들을 도움을 받아서, 스님들과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가 훗날 왕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훗날 왕이 된 다음에 연등의 팔관에가 당연히 어떻게 성정도 폐지된 걸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알게 되면,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절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현종은 당연히 불교에 대한 우대 정책이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성장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진관 스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등의 팔관을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현공급법. 그 현하사 보셔야 돼요. 현하사는 법상정입니다. 법상정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가 법상정입니다. 왕족들은 하엄종이 되겠죠. 왕족들은 하엄종, 현하사는 귀족들의 불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현공급법 별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주현공급법 향리의 자제에게 과거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자, 여기서 꼭 저희가 이렇게 그냥 향리예요, 상층 향리예요? 상층 향리만 봅니다. 하층 향리 과거처럼 보지 못합니다. 감목양마법. 군말을 확보하게 해서 말을 기른 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줬다. 누가 건의했다고 그랬죠, 아까? 강감찬이 거란 몇 차 공격 이후에? 2차? 3차. 거란 3차까지 있다니까? 3차 공격 이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이. 그 다음에 명군근고법.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 주창수례법. 현종이 우리가 거란의 공격을 봐서
피난 갔던 그 고초를 그대로 떠올렸습니다. 백성이던 때와 피난길 중에 겪은 위험과 고난을 바탕으로 의창을 보완, 주마다 창고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주창 수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식이 부족해서 되게 배가 고팠던 사실 때문에 동네를 옮길 때마다 기대하고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창고에 쌀이 없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 가죠. 채치원과 설정을 문묘히 배양했다. 별표. 그거 기출 지문입니다. 국립대학 국자명이겠죠. 문묘, 문성왕, 사당묘. 문성왕은 곧 공자님을 칭합니다. 글로써 성공한 왕, 공자를 지칭하고요. 그분의 이패를 모으신 사당을 건물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공자 이패를 모셨다. 근데 이게 누구와 누구도 같이 모셨다? 채치원과 설청의 이패를 같이 모셨다. 그만큼 신라인들 중에 두 사람을 유학적인 어떤 능력실, 공자와 같은 레벨로 평가했다. 지금도 성균관에 가면 채치원과 설청이 공자 이패와 같이 들어가죠. 이거 동국 18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동국 18인은 거의 대부분 조선인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신라인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인의 채치원과 설정이 지금도 공자님 입회 옆에 같이 모셔져 있다. 동국 18인 중에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그만큼 그분들의 업적을 넓게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현의 크기에 따라서 향리의 정우와 공복의 비중, 향리의 정우와 공복의 비중을 씁니다. 이것도 기출 지문 적습니다. 향리들에까지도 인원수와 함께 공복을 제정하게 되었다. 즉 복식을 있게 하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7급이라 적어놓으세요. 9급 하시면 하지 마시고 7급. 됐죠?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